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안지는 제3자 변제 방식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후보가 막판 경쟁이 뜨거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정리합니다. (3월 6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화답했지만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정부의 최종안이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 둔화 흐름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한꺼번에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유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 복권위는 이번 회차 2등 당첨자의 90%가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데 따른 우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급 부대장교를 사칭한 20대 민간인이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넘어가 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서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배상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빠지고 우리 민간 기업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정부의 최종 해법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상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3자 변제안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에 앞서 우리 측 해법이 먼저 발표되고 피해자가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빠지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강제징용 협상은 일본 경제단체를 상대로 미래 기금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거부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자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냉전 시대의 한일 공조 필요성이 해법을 서두른 이유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던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협상. 그러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가 생기며 한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가칭 미래청년 기금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이 아닌 한일 두 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에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명칭이나 성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정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법적 배상 책임을 거부하자 또 다른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일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해법을 서두른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와 다른 해법으로 파장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어 나가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번 해법으로 한미일 국가 간 협력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거꾸로 불완전한 해법에 따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라며 새 시대를 향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낫다며 실무진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동시에 한일 간 외교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3월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아끼면서도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은 크게 열어놨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게 중단된 지 12년째에 이르고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과 표현을 담아 행동하는 건 양국 경제단체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그동안 핵 위협과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 한해 선별적이었다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회복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과 우리의 한류 문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사회,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돼 양국 이익이 극대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반성과 사죄의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위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本日韓国政府により発表された措置を2018年の大法院判決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ます。 일본 정부는 이어 지난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발표에서도 정작 담화에 담긴 단어인 반성과 사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조성을 논의 중인 미래 청년 기금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의 기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政府としては一般に民間人または民間企業による国内外での自発的な寄付活動等について特段の立場を取ることはありません。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국회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をはじめとする外交日程については今現在何も決まってはおりません。 또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안 이후 한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일본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호응해올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3년 8개월 전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한일 정부가 함께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두 나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불화 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겁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8개월 뒤 한일 정부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비용 감소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출 규제 방식을 다시 포괄 승인으로 바꾸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경제 6단체도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본 중소기업, 전문기업과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서로 그 거래나 기술 교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좀 끊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비용 감소와 국산화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 만큼 이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배상 방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55살 양금덕 할머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자신을 끌고 가 일을 시킨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배상금은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은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나라 정부 또는 재단이 그 돈을 지급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헌법 정신과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자는 단 3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할머니는 반드시 일본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하고 협력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마음을 합해서 해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청 광장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 역시 정부 최종안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추심금 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에게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숙제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일본 정부에게 저 자세로 일관하여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협의 상황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배상 방안을 놓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정세와 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해결이 미뤄져 왔는데 정부가 세계 정세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야권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폭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배상안을 조선시대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 선언을 한 삼전도 굴욕과 비교하며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과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산업 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막고 노사의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행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필요할 때 몰아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정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차 출퇴근이나 주 4일제 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현행 모든 업종 1개월, 연구개발업종 3개월로 돼 있는 게 3개월과 6개월로 각각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 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벤처나 게임업계는 숨통이 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산업 현장 일선에서도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 개편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량이 늘어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고 대한상의도 노사 간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벤처나 게임업계는 특정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숨통이 튀었다는 반응입니다. 벤처기업들은 그 단기간에
어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좀 해결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숨통이 튀었다고 할까요? 한 발 더 나가 중소기업 업계는 업무량이 많을 땐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한 장시간 노동 회귀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 5일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라며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앞두고 잦은 밤샘으로 장시간 업무를 이어가는 근무 방식, 이른바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하는 시대 역행 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업계 사람들 대다수가 선택적 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 근로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다른 법안을 가져와가지고 예전으로 회귀하는 이런 거는 명백하게 크런치를 합법화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혼란을 가져오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건설을 위한 큰 고비를 하나 넘겼지만 제주는 찬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해 지난 1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가 보완 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반려 사유별 협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의 경우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한 연구와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의 경우 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과 숨골의 경우 법정 보호종을 보호하고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을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성산 지역의 미래를 본다면 아주 그게 더욱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 측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제주도민이 수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 주민이 수용을 안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환경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유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대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인데 추경호 부총리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6월과 7월 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1월 5.2%로 다시 올랐지만 지난달 4%대로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은 2년 만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2% 하락했는데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값이 내렸습니다. 농산물은 풋고추와 파 등 채소류가 오르며 1.3% 상승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가 2년 만에 하락 전환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하였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8% 넘게 올라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대폭 상승인데 전기, 가스는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승 요인이 함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업계도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등 원가를 절감하고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동시에 로또 2등 당첨이 103장이나 쏟아져서 조작 의혹이 일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복권위는 이번 회차 2등에 당첨된 664장 가운데 609장은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뽑힌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6년 복권 1등에 4,082명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로또 추첨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 경찰과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한다며 추첨기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1057회 로또 추첨에서 2등 당첨 664장 가운데 103장이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와 조작, 유출 의혹이 일었습니다. 네, 전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런 만큼 막판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신경전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연대를 강조했지만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마지막 당협 방문 일정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김나 연대를 부각하며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한 겁니다. 저는 마음에 진한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동지애를 결코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김 후보 홍보 활동이 이뤄졌다며 후보직 사퇴 촉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가 있으셔야 된다고. 대통령실에 진상규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경쟁주자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가 대통령실을 범죄 행위로 몰아넣었다며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대통령실에 폐를 끼치는 후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고 심지어 드론을 띄워서 현장 파악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넘기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자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침묵하던 다수가 이제 드디어 개혁에 대한 열망. 저는 심판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울산 땅 문제를 제기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의 공감을.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에 김기현 후보 측은 조직력의 결과라는 해석을, 안철수, 천하람 후보 측은 분노와 돌풍 때문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와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선출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신규 당원 가입이 급증하면서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아니다, 지금은 뭉쳐야 한다,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취 표명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둘러싼 갈등의 1차 원인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인 만큼 일단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과의 전쟁 속에 집안 싸움은 오히려 당이 망하는 길이라면서 개파 활동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중에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거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체포안 표결 이후 엿새 동안 신규 당원이 하루 3,000명꼴로 급증했는데 위기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들의 새 결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50억 클럽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우라고 국민들이 저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향해 수갑을 넘겨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이런 특검 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범인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특검 등 쌍끌이 대여 공세로, 원내 지도부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 등 소통 강화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와 추가 영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에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성남시 정자동에 있던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민간 개발업체 A사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허가로 주거단지를 세워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가 대기업 유치 같은 약속을 확인하지도 않고 업무 주거 복합단지 제안을 받은 지 1년 만에 기부 체납 조건으로 A사에 주택개발 인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서로 특혜를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북측과 관계가 나빠질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에서 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추가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애 실장이 경기도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전 부지사가 친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친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면서 허황된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민간인 20대 남성에게 뚫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장교라는 주장에 검문소 2곳이 길을 터준 건데 이 남성에게 범행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과거에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뚫린 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탑승한 채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가는 길엔 검문소가 2곳이나 있었지만 경계는 미흡했습니다. A씨가 상급부대 소속 장교라고 윽박지르자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뒤늦게 상급부대에 A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검문소 근무자가 수색에 나섰고 A씨는 허가 없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30분가량 머물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뚫린 민통선 이북 지역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노크 귀순하고 지난해 새해 첫날에는 제2북 사태가 일어난 곳과 같은 육군사단이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군은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 뒤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저지른 남성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10년 동안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를 한 뒤에도 또 방화를 저질러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현대시장. 시장 내부가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건물 지붕은 앙상한 철제 골조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시장 안을 돌며 가게 등 5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점포 200여 곳 가운데 무려 47곳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시장 CCTV를 분석해 다음날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방화 전과 오범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5번에 걸쳐 방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4차례 선고받고 10년 동안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한 차례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소된 뒤에는 몇 달 뒤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 A씨가 길거리에 있는 화단에 불을 붙이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가 크진 않지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방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체포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바나 컨텐츠가 받은 협찬금은 뇌물이 아니라 광고나 입장권을 대가로 한 통상적인 협찬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으며 불거진 뇌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내던 때와 시기가 겹치면서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지만 최근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통상 협찬은 대가성 없이 지원만 하는 후원과 달리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전시회에 금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고, 초대권 등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가 아닌 코바나가 광고와 입장권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공연, 전시계의 관행적인 계약이란 겁니다. 검찰은 또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이를 무마하려 암묵적으로 청탁했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1억 2천여만 원을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나 4,400만 원을 협찬한 삼성카드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모두 윤 대통령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접수돼 청탁 동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협찬사인 신한저축은행, 게임빌 역시 협찬 기간 서울중앙지검 등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긴 했지만 혐의 없음 등으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해선 강제 수사 없이 2차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검찰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야수파 결탁전만 공수처에 금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삼성전자가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7억 원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 뇌물성 계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도 끝났고 계약 자체도 정상적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봅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죠.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안에 대해서?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로는 피해자분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아.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일본이 사과를 하고 또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예. 이러한 정부의 방식 우리가 받아들일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화해 제스처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이 화답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일본이 화답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왜 배상을 해? 네.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런 식의 망언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 예. 허무하게 돼요. 이제 예.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예. 후속 조치가 분명히 완성이 돼야 돼요. 뭐 공동선언 같은 게 나온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진솔한 진짜 사과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시는 뭐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를 또 뭐 국물을 헌납한다든지 아니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그런다든지 이런 식의 일이 계속 진행되면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외교적인 숙제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잘 풀어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두려운 후폭풍에 예.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숙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아직은 물론 모르지만 뭐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뭐 어떤 공동선언이 나올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나오는 어떤 모습들 일로 전망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것은 그렇죠. 사실인데요.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면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볼 때. 근데 이게 이런 역사적인 큰 갈등 이런 것은 이게 화해로 가는데 순서가 있어요. 네.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화해로 가는 거는 첫 번째는 진실이 다 밝혀져야 돼요. 아, 우선 진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어디까지 누구를 용서하는지를 알아야 용서를 하는 거지 모르고 용서를 하면 예. 나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이나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는 그때는 그거까지 내가 용서한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진실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화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예.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없이 네. 자기의 결단으로 했다? 뭐 대단한 도박이죠. 대단한 도박인데 도박이다. 예.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국민의 동의 없이 한 것이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려면 예. 이제 상대편의 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 정부의 예. 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일본 정부의 태도, 기업의 태도.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 저쪽의 태도가 그렇게 전향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도박, 대통령의 도박은 예. 굉장히 실패로
귀결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큰 자존심의 상처 뭐 이런 걸 남길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주사위를 이렇게 던졌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어떤 그런 게도 평가할 수 있는데 무모한 방식인 것만은 일단은 맞고요. 그런데 그런 무모한 방식도 일본이 진짜 뭐 이렇게 의외의 막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면 막 뭐 진짜 진실한 태도로 막 뭔가 이렇게 화해를 청하는 태도로 뭐 이렇게 낮추는 태도로 이러면 모르죠 또. 또 피해자들이 일본이 의외로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조금 용서해 줄까?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도 가해 기업도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3자 얘기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수용이 첫 번째 숙제죠.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도대체 간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항상 이제 뭐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 정부 측 이야기, 뭐 피해자 이야기도 계속 들릴 텐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뭐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은 끼친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안 좋겠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당초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우리가 다 합의하고 설명 다 드려서 그분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우리가 10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께 배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랬어? 지금 양금덕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 나 사과 반성 그거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 나 굶어 죽어도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은 3분이고 나머지 13분 정도는 이제 유가족 분들이거든요. 이 3분 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계세요. 이분들의 입장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가 처음에 3.1전 기념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하고도요 다 말씀드렸고 동의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일본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부가 이런 상황에도 강행을 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뭐 국익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 실익이 있다는 건데 어떤 실익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서두를 이유는 저는 뭐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변명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장소에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제가 약간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미 중간에 죄송합니다. 미 중간에 신냉전 체제라는 게 그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스탠스를 조기에 좀 확보하자, 유리한 포지셔닝을 좀 하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필요성. 그렇죠. 특히 경제 이제 글로벌 뭐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외교 전문가들이 느끼고 이거에 뭐 선제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정치하고 정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자 보세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호조예요. 그러면 우방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마치 무슨 경제 제국주의처럼 우리 기업들을 다 끌어가고
뭐 우리 여기서 마치 생산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고. 예. 완전히 뭐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부분을 마치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지금은 과하지만 수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예, 우려가 들 예. 정도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한 포지셔닝이 맞나 이게? 예. 뒤에 갈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놓고 내지는 교감을 이뤄놓고 가는 건가? 그럼 무명하게 던져놓고 결과만 바라는 건가? 예.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은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그냥 무모하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듯한 그럼 이게 굉장히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어떤 도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과연 지도자로서 할 일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필요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예.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강행 추진했을 때의 그 배경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대통령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반응이 중요한데 일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까지 하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 근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요. 그 저희가 지금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의 그 선언 딱 지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역대 내각이에요. 역대 내각에는 여러 내각이 있었고 그 내각 중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저희가 분노할 만한 말을 한 내각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예.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분노 일으킬 만한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은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저 역대 정권, 역대 내각은 예. 기본적으로 95년도에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그리고 98년도에 오부치 선언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사죄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기시다 총리가 하기에는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자민당 내에서도 절대로 사과, 반성 이 두 단어는 총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라고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자민당으로서는 저에게는 어떠한 일 있어도 하지 못할 거예요. 예. 일단은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어. 주도권은 우리가 잡았어. 예. 우리가 사죄 반성 이런 표현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떠한 미쓰비시라든지 일본제철이라는 기업이 돈을 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이제 영구히 65년도에 했던 그런 청구권 협상으로 끝난 거야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 측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처럼 한일 관계가 그냥 파탄 나가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예. 그런 불편한 상황을 계속 할 것이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예.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예. 왜? 지금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위협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요한 것인데 예. 그 가장 중요한 측인 일본이 빠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일본과 어쨌든 우리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럼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좋아요. 좋다고요. 하지만 역사라는 거는요. 또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규정을 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단의 어떤 인식과 동의니까요.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신 거 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돼요. 네네. 근데 대통령은 3.1절 기념사고 빠지시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일본과 이렇게 협상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큰 숙제가 아까 남겨졌다고 숙제? 말씀드렸는데 예. 한일 정상회담 중요해요. 그때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요. 예. 국내에서 반발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까지 전망해 봅니다. 그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을 지금 건 그렇죠. 것인데 네.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과의 어떤 일본의 대응, 일본과의 어떤 대화,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공격할 것이고 그렇죠. 여당에서는 방어할 것이고 네. 이 모습이 지금 구상이 뭐 당연히 뭐 이루어질 네. 것 같은 거로 네. 보여요. 지금 시국에서 네.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뭐 다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이? 그렇죠. 큰 변화죠. 왜냐하면은 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총선이 곧 있어요. 1년 정도? 그렇죠. 근데 총선에서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줘가지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박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태도에 의해서 아주 전향적인 무언가들이 과실들이 막 나오면 또 그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태도. 좀 아까 뭐 우리 그 무라야마, 고노, 뭐 오부치 뭐 이런 좋은 정권 우리에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정권의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 정권이 그걸 지칭한다는 건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거 역시도 우리의 선입니다. 선이. 저쪽에서 그걸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꿈보다 해몽이 지금 좋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에 이어 총선 이후에 이 정권에 어떤 존립에도 굉장히 큰 어떤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 변수가 될 수 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 잘못해서 이게 외교적인 협상을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만만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한일 관계에 역사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더 있습니다. 군함도 문제라든지 사도 광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제7광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안법 고쳐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원하니까. 그리고 북한의 현존하는 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본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 일본은요, 우리 눈치 안 보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정치를 처음 해보시고 외교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때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외교의 협상권을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큰 숙제가 눈앞에 있다.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 이슈가 뭐 영향 끼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투표율이요. 47.51%고요. 역대 이미 최고 투표를 기록했고 ARS 첫날 오늘까지 합쳤더니 53.13%가 집계됐어요. 이게 당원도 상당히 많이 늘은 상태에서 투표율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뜨거운 열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서 어떤 희망이나 어떤 역동성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과까지 미래로 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진짜 굉장히 큰 그 여의도에는 큰 충격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윤석열 정부까지도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약간 가슴 설레이면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지칭은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름은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지금 추측은 됩니다. 자, 얘기를 계속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죠, ARS 투표가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민주당도 다르고 국민의힘 달라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월 8일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요 모바일 투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가면은 거기에 이제 문자를 보내줘요. 그럼 거기에 딱 클릭을 하면 거기서 이제 당원들이 문자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자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이 오늘 월요일하고 내일 화요일까지 ARS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화가 직접 가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제 그런 전화가 가는데. 4일 동안 결국에는 투표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갖고 수요일인 8일 날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 누굽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1위 몇 %? 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49.99%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날 당대표가 결정이 안 되고 이제 일요일 날 다시 결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새롭게 뽑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후보들은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게 자신들한테 유리하대요. 다 유리하다고. 김기현 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국민의힘이 분열 없이 갈등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최적의 장수 누구냐? 나 김기현이다. 그래서 당원들이 대통령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이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로 투표하러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투표에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 김기현 후보로는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는 사령관이 안 된다. 당대표감이 안 돼.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이 있잖아. 이거는 민주당이 공격으로부터 너무 취약해라는 것과 지금 전당대회 판이 돌아가는 게 처음에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윤핵관들이 개입하는 옳지 못한 형태로 지금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돼. 당원들이 그래서 분노 투표하는 거다. 대통령실과 윤핵관들 잘못했어. 라는 잘못을 규정하고 지적하기 위한 분노 투표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알 수가 없죠. 맞습니다.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5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ARS 하면은. 그러면 동원만으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윤핵관들의 동원만으로 동원이 뭐 20만 명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20% 30%까지는 가능하지만 50% 넘으면은요. 이건 아니다. 동원으로 불가능해요. 그 당원들의 분노의 지점이 대통령을 지키자인지 대통령을 혼내주자인지 이거는 좀 우리가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밌는 뭐 아무래도 흥행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가는 결과인데 지금 모르시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어디 추측되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전국 유세를 많이 다니는 정치인을 계속 모셨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진짜 많이 봤고 치러봤어요. 진짜 경험이 많으시네요. 많이 치러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투표율이 높으면요. 그 조직표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기는 저는 어려웠어요.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 조직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뭐 한 20%, 30%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뭐 저는 동작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40%, 50%로 갔을 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은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제 경험상,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야, 이런 정도 지금 흥행이 된단 말이야? 뭐 저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설레임이 좀 있어요. 설레임이. 이게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돼서 여의도 판이 확 뒤집어지는 그리고 새로운 경쟁이 생기는 여의도에 뭐 개혁이라든가 뭐 세대 교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경쟁이 생기는 저는 그런 걸 좀 상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당이 그렇게 되잖아요. 야당이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이렇게 따라가서 여의도가 바뀌잖아요. 정부가 청년 대표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걸 좀 상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천하람 후보가 2위가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 들으셨나요? 네, 저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들도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좀 해봤대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2등으로 나온다. 그리고 대략 한 25% 정도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한 20%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 25% 내외 정도의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이 나오면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도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최고위원은 1인 2표거든요. 그러면 허은하 후보 찍는 분들이 조수진 후보나 김재원 후보는 찍지 않을 거다. 이것은 같은 표로 봐야 된다. 그럼 대략 25%면은 최고위원도 당선된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던데 다 자기네들이 유리하대요. 김기현 후보 측하고 아까 또 통화해봤더니 자기네들이 직전까지 여론조사 당원 대상으로 해봤는데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은 1차에 끝난다. 그냥 이건 좀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도 봤지만 국회의원 몇 명, 한 300명 대상으로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 80만 명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지금 당 선거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선거 중이면 이런 얘기 못 하는데 네. 선거 당선거기 때문에 지금 경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이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 네. 카톡방에 들어가서 네.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 초대한 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좀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제 지금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당권에도 영향을 좀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영향을 이제 미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없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 아니죠. 용산 그리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이 이미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불편해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투표율이 높은 것도 그거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김기현 후보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예. 그 외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예. 제3자로 지켜보는 저도 이게 그런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그거에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희망하는 쪽은 그것이 폭발된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렇게 공무원들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저게 용서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 그럼 앞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눈치를 보겠습니까? 예. 힘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려면 선거를 통해서 그게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런 판단이 나와야 대통령실도 저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 진짜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녹취도 지금 알려지면서 경쟁 후보들이 참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뭐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사실관계인지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한테 상당히 좀 실망해요. 저분 예.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방 있는데 거기 콘텐츠 있으면은요 좀 봐주시고요. 전파하실 방 있으면 좀 전파도 해주시고요. 그 방 이름이 김이김 이 방이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이번에 이긴다 이러한 이름인데 거기에 초청해도 되냐? 선거운동한 거잖아요. 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하면요. 공무원은 정치운동 금지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이러한 사항들이 다 구체적으로 1항, 2항, 3항에 다 나와 있고요. 84조 정치운동죄에 의하면은요. 이러한 일을 벌인 공무원은요.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3년이에요. 예. 그리고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이거 중대범죄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요. 김기현 후보가 뭐 본인은 몰랐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또한 알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이거를 그냥 덮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다 이런 얘기 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도 문제될 뿐만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뭐 전례가 없는 일들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어떤 행정관 한 명이 일탈행위를 한 거지 우리 대통령실과는 관계없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예. 빨리 상황 파악해서 먼저 선행적인 조치하고 일벌백계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요 이거 기강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 외에도요.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실이 얼마나 이제 김 후보가 못 믿어오면 저렇게까지 하느냐 얘기했고, 황교안 후보도 책임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한 김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뭐 선거 중이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 말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런 거는요 좀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 모르겠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김기현 후보의 저런 태도를 보고 유권자들이 대부분 뭐 잘못한 게 맞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는 뭘 했어야 되냐면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는 걸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걸 잘 설명을 했어야죠. 나는 이거와 전혀 지금 관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알아봐서 문제가 있는 거가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충분한 해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 끌고 잘못한 걸 그냥 덮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하람 후보나 이런 다른 후보들이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짚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조금 저는 좀 약간 과하고 조급해 보여요. 왜냐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급해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저런 거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SNS나 구전팀에서 쭉 전파만 해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많이 치러보셔가지고 약간 참모의 시각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1차 투표에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자체로서의 당은 상당히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설사 결선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당이 소위 종전같이 그렇게 대통령의 의중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어요. 자,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 과정이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입장에서 해석한 건데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결사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50%를 1차에서 못 넘는다? 이게 누구 책임일까?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김기현 후보로는 못 믿겠어라는 입장이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이제 분열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만약에 1차에서 안 끝나면은요. 김기현 후보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완전하게 상실할 겁니다. 그 정도로 밀어줬는데 1차에서도 못 끝내? 이것은 김기현 당신 탓이야. 그래서 대통령실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핵관들의 배후 조정에 당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상징적인 모습이 사무총장 누구 임명할 것인가. 김기현 후보가 내가 생각하는 측근을 나름대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앉힐 수가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미는 사람을 앉힐 것인가? 그걸 딱 보면은요. 앞으로 김기현 체제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보는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과반을 넘든 안 넘든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후보라고 봐요. 그냥 아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처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대통령실의 의중과 개입이 없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정말 과반을 확 넘어가도 돼도요? 돼도 저는 그건 용산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질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김기현 후보도 잘 느끼고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겠다. 그렇게 또 선언하고 선거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이렇게 받들겠다고 뛰어든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주도권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과반을 1차에 못 넘는다고 분열이 온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는요, 결과에 승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결과가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분열로 갈까? 어차피 거기에 다 공천이니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분열이 예. 뭐 당선된 김기현 후보 측과 당선되지 못한 측의 분열이 아니라 김기현 후보와 이제 윤핵관 대통령실과의 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당한 당권 경쟁, 권력을 취하게 한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그냥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옳지 못한 방식인지 이건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시각에 따라서. 그럼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 그리고 이제 뭐 친이계, 친이재명계 이게 지금 갈등이 이제 수면으로 좀 드러나고 있죠. 저희가 또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그러면 이걸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직을 유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무고함을 밝게 되면 정말 날개를 다는 격이 되겠죠. 이제 그걸 저도 바라고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건 민주당 또 민주당의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아니고요. 민심입니다. 전쟁 중에는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진퇴를 두고서 의원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퇴 문제는 그 당원들에게 물어서 아마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더욱더 견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가 지금 현재 민주당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김평론가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법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요.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고, 뭐라고 하자니 이게 참 그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쪽에서 결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도부에서. 네. 예. 그리고 결단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면 더 좋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주거나 결단을 하거나 이러면 좋은 거거든요. 뭐 제가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 다 알지만 저 두 분이 되게 친한 분들이고 옛날부터 비주류만 쭉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저렇게 갈라져서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생경한데 안민석 의원께서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가 왜 전쟁입니까? 정치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국민을 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럼 전쟁할 필요 없어요. 다 판단해 줍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득이 되는,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요. 제가 시중을 돌아다녀 보면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류, 지도하는 주류 측에서 대안을 내놔야죠. 그러면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내놓든가. 그게 안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의 말이 굉장히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인정해줘야죠. 그렇다고 뭐 물러나십시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본인이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게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 그리고 또 거기에 맞불로 이재명 대표의 제명 출당 청원까지 지금
당원들은 거의 지금 반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 당원들 중에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박이다 막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완전 난장판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겠어라는 굳은 신념과 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꼼수들을 강구하잖아요. 자, 다음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은 자, 민주당 의원들 다 그냥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키자. 이런 꼼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라는 예. 진영보다는 자신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다. 방탄복 입는 거, 당대표, 국회의원 그 방탄복을 입어서 절대로 감옥 가지 않겠다라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겠다라는 예.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정신 승리, 신념과 고집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예.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불안해하고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야 돼 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정당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요. 이게 그래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5%포인트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여성도 빠졌고요. 40대에서는 6.6%. 제가 그 말씀을 네. 드릴게요. 대구 경북에서 5.7%, 광주 전라 5%, 네. 여성이 5%, 40대 6.6%, 20대 5.5%, 진보층이 9.2%가 빠졌어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 전통적인 지지 기반들이 예. 지금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 줘야 되는 것이 나를 믿으세요라는 확신을 줄 수 있거나 예.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진짜 대승적인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도자가 명분 있는 희생을 했을 때요. 네. 본인이 운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 내에 반전이 돼가지고 최고의 자리로 다시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고요. 예. 그 자기가 운이 좀 없어서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 예.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돼서 후배들의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끌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러면 진짜 이상민 의원 말대로 요번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예. 그 대법에서 무죄 예.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네. 대선 후보로 일약 떠올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무죄가 난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저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뿐만이 아니에요. 다 이기고 정치권 나왔을 때. 전체에서 예. 예. 정말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정치권의 인사는 후보는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깊어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공천 과정들이 있고 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고 이제 정말 선거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포커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 내부 IP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여성 환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병원 측은 오늘 오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상급 부대장교를 사칭한 민간인이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허가 없이 넘나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달 26일 검문소 2곳을 통과해 강원도 고성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해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당시 A씨는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병사들을 속였고 검문소 근무 병력은 뒤늦게 수색에 나서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에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장기 미제 사건이죠.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당시 사라진 권총이 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 백선기 경사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389경 총기를 울산에서 찾았습니다. 백 경사는 2002년 9월 20일 자정쯤 전주시 금암 2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백 경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실탄이 장전된 389경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01년 말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청년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려는 꼼수라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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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교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대는 방식의 정부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는 물론 일본 쪽 배상도 없는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피해자 측은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되돌렸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청년 미래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금전적 출연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요. 참담한 외교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급조된 안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집행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최종안과 관련 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해법안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배상 방안은 결국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민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나 채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사적 잘못에 책임을 묻는다는 강제징용 판결의 상징성, 즉 채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애초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을 맡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적법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이후에 채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 공탁의 유무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가릴 예정입니다.
근데 대신 안타까운 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바뀌겠죠. 2018년 확정 판결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사건들이 잇따라 계류돼 있습니다. 이미 압류 명령까지 확정된 사건도 있지만 지난해 이번 해법을 준비하던 외교부가 매각 결정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우리 재단의 배상금 지급만으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자산 매각 절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외에 아직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추가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판결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례적으로 찬사를 내놨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재단을 통해 대신 배상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과거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협력과 파트너십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찾아 3국 공조를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we have a very close trilateral relationship, including economically as well as militarily.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역사적 발표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용기와 비전에 찬사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가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파트너인 두 나라가 오랜 갈등을 매듭짓기로 하면서 공조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좀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들도 이번 발표가 두 나라의 신뢰와 화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일제히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해 상공에서 미국의 B-52H 장거리 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 날아가서 목표물을 폭격한 뒤에 복귀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다음 주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맞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멀다 보니까 인재 영입이나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논리인데 지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급 인력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기사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고 거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거기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역시 김관영 지사가 직접 대통령실과 전화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19대 국회 때 제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고 당연히 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제3금융중심지 사업에 기금운용본부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야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에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편 시동과 함께 또다시 제기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역 수건 사업과 맞물려 언급된 그 자체만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본부는 법에 따라 전주에 두게 돼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조 회장에게 2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별도의 법인을 통해 배당금을 챙기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한밤중에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현대시장 피해 점포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 점포는 전체 205곳 가운데 47곳입니다. 당초 피해 점포가 55곳으로 파악됐지만 현장 조사를 거쳐 47곳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대부분은 월세를 지급하는 영세한 임차 점주들입니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 건물과 상가 물품,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점포 가운데 7곳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된 점포 대부분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해 물품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 실수로 해서 불이 났을 때 옆에 점포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라 그 보험액이 100만 원 한도예요. 자손은 100만 원 한도고 그래서 보험 개념이 없어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보험료의 60 내지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과 광주, 제주 등 5곳은 아직 보험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무등록 시장 6군데를 포함해 모두 51개 전통시장에 11,86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점포는 이번 현대시장처럼
화재보험 가입이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를 계기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군구 기초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재래시장 점포 화재보험 가입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 저녁 8시 10분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30여 명이 놀라서 황급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다행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곳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먹자 골목이어서 다른 식당에서도 손님들 수십 명이 연기와 냄새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안락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5층에서 환기구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고정하지 않은 발판 위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고 당시 안전고리는 현장에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하자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위적인 물가 압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가격이 또 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출고가를 15%가량 올렸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제주 삼다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남편들 월급 타오는 거에 그거에 맞춰서 살려니까는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싼 거 저렴한 거를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릅니다. 빙그레의 메로나와 비비빅, 혜태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등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 찰떡 아이스 등은 2,2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물가에 정부는 식품업체의 물가 안정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3일 만에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편의점 출고가 인상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원가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도 앞서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달 주세가 오르면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류 업체들도 정부의 원가 실태조사 착수 이후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이 통한 셈인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고통을 시기를 두고 분산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꺼번에 눌러놓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나중에 가격이 더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돼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인상된 생산 비용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부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죠.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에겐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위험한 질병인 만큼 접종이 필요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첫날, 예약한 보호자들과 아기들이 잇따라 병원을 찾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아가 대상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지금까지는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료 접종으로 20-30만 원대의 접종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 다 맞는 건데 이건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이 영유아 손과 입으로 쉽게 전파돼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이에 따른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낮춰주고 그리고 심한 장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감소의 효과도 90% 이상으로. 접종은 8주 간격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이뤄지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을 확인해 선택하면 됩니다. 그 장내에서 면역력을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고 먹어서 장 쪽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항체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미 1차 접종을 유료로 했다면 남은 2차 또는 3차 접종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알았더라도 부분적인 면역만 형성될 수 있어서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80%대 후반으로 다른 영유아 필수 접종률 95%와 비교해 낮은 편. 질병관리청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아버지는 맞지만 이혼 신청 결정과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유기,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경찰 교육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파문이 일자 중앙경찰학교가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실제 교육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교육생들에 대한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생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학급 인원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며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액체를 목에 뿌려 옷이 다 젖게 했다며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란에서 여학생을 겨냥한 독가스 공격이 여러 도시로 확산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시내 한 병원이 입원한 여학생들과 간병원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독가스 의심 공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메스꺼움과 두통, 현기증, 다리 감각의 둔화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테헤란 남쪽 도시 콤에서 대거 발생한 독가스 의심 공격은 다른 도시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테헤란과 아르다빌, 이스파한과 아부아르 등 최소 52곳에서 40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30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독가스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에 학부모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정확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authorities have said that they have ordered an investigation into these incidents, but we do urge that such investigations should be transparent and the findings be made public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여학교를 폐쇄하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최근 잇따른 여학생 대상 독성가스 공격의 배후를 비난했습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연설에서 정부는 여학생을 목표로 한 독극물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지도자는 또 독성 공격이 입증되면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돼 왔던 독성가스 공격에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마다 파란 하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회 때는 베이징을 비롯한 각지에 잿빛 스모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회 블루의 실종이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잿빛 하늘 아래 양회 개막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입니다. 인민대회당 앞을 지키는 병사도 두꺼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셋째 날,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4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50배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지난해 20차 당대회까지 중국이 국가적 행사를 치를 때마다 어김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중국을 돕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하늘을 바꾼 겁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인공비까지 뿌렸습니다. 오랜 대기질 개선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这10年，我们二氧化硫、氮氧化物的减排分别达到84%和58%、48%。 지난 3년 동안은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상 회복에 나선 올해부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첫 해 경제 활성화 기치 아래 세 개의 공장 중국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은 106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일주일에 2곳씩 대형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 준 셈입니다.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약은 3년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增加煤炭先进产能，保障正常供应。 단순 날씨 문제로 볼 수만 없는 올해 양회 블루의 실종. 한반도 하늘도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다시 많아질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